안녕하세요. 김재리입니다. 저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사고, 그 밖에 얘기해 볼 만한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해볼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한 남자의 일가족 살해 사건이에요. 프레브생-베앙은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에요. 스위스 국경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마을입니다. 이 동네는요, 전원적인 분위기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성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꽤나 부유하다고 알려진 동네입니다. 주로 사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직업이 과학자, 의사, 고위 관리직 이런 고학력 전문가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해요. 1993년 1월 11일 새벽 4시쯤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미화원은 2층 주택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발견합니다. 연기 사이로 불꽃이 보였어요. 미화원은 바로 소방서에 신고를 했고요. 집에 도착한 소방관들은 서둘러 불을 끄면서 안에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방관이 도착했을 당시에 창문은 열려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간 소방관들은 세 구의 시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의식을 잃은 남자 한 명을 구조했어요. 리크 라드미르는요, 근처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이른 새벽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절친한 친구인 장 클로드 로망의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른 시간이었지만 리크는 바로 장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한 리크는 장의 아내와 아직 어린 두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아이들은 겨우 5살,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리크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냥 아는 사람 일이어도 너무 안타까운데 리크랑 장은 보통 친구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서로 알고 지낸 세월만 거의 20년 정도였고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고 집도 가깝다 보니까 근처에 살면서 아이들도 같이 키우다시피 했어요. 심지어 리크는 딸의 대부를 장에게 맡기기까지 했거든요. 거의 가족이나 다름없는 사이인 거죠. 그런 친구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리크는 비통한 마음으로 불에 그을린 채 싸늘하게 식어있는 플로렌스의 머리카락을 넘겨줬어요. 이때 플로렌스의 머리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리크는 바로 소방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소방관은 화재로 인해서 무너진 집 잔해에 맞아서 상처가 생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남자 한 명이 구조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리크의 친구 장이었어요. 장 혼자 살아남았어요. 바로 의식을 차리진 못해서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크에게 장의 주변에 혹시 적은 없었는지 혹은 장에게 수상쩍은 부분은 없었는지 물어봅니다. 리크는 경찰의 질문이 의아했어요. 장은 엄청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장을 좋아했거든요. 주변에 적이 있을 게 없었어요. 이때 경찰이 로망 가족들의 사인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단순한 화재 사고가 아니었어요. 플로렌스는 둔기에 맞아서 사망했고요. 아이들은 총에 맞아서 사망했어요. 모두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사망했던 거예요. 그럼 살아남은 장은요? 장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의식을 잃은 거였어요. 지금 정황만 봐도 가족들은 다 살해당했는데 본인만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듣고도 리크는 믿기지가 않았대요. 충격적인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의 삼촌은 이런 로망 가족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을 알리기 위해서요. 로망의 부모님 집으로 갔어요. 불이 난 집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장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노쇠한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을까봐 의사와 동행했습니다. 근데 집 앞에 도착했는데 집 주변은 너무 고요했어요. 장의 부모님은 강아지도 키우고 있었는데 강아지 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장의 삼촌은 불길함을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집으로 들어갑니다. 로망 부부는 총에 맞아 숨져 있었어요. 키우던 강아지까지요. 로망 일가 전체가 사망한 거예요. 이것까지 전해 들은 리크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요. 리크는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장과 리크는 함께 리옹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리크는 그 당시에 의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장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연구원으로 일한다고 얘기했어요. 경찰은 WHO에 바로 연락을 해서요. 장 클로드 로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런 직원은 없다는 거예요. 인사과에도 확인을 거쳤는데 장 클로드 로망이라는 직원은 과거에도 한 번도 세계보건기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요. 장은 의사 면허조차 없었다는 게 밝혀져요. 심지어는 리옹 의과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어요. 리크는 지금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친구가 졸업생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또 장이 림프종에 걸렸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림프종 진단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리크가 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리크는 천천히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사실 장의 커리어가 좀 모호하고 이상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사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적은 있었지만 회사에 직접 확인하기는 꺼려졌던 거예요. 친구가 평생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의심을 하면은 사실 친구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었던 거예요. 의식을 잃었던 장은 3일 뒤에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장 클로드 로망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장은 1954년 프랑스 쥐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로망 가족은요, 대대로 쥐라 산맥에서 산림업을 해왔대요. 장의 아버지 에메 로망은요, 목재 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존경받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장의 어머니 안 마리는 걱정이 좀 많은 성격이었대요. 자주 몸이 아팠었고요. 우울증을 앓기도 했어요. 이런 작은 마을에서 외동으로 자란 장은요, 조용하고 다정한 성격이었어요.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장을 가르쳤던 선생님은 장이 좀 너무 조용하고 지나치게 다정하고 과하게 모범적인 면이 있었대요. 평범했지만 조금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범죄 이후에 장이 말하기로는 아버지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걱정이 지나치다 못해서 자기를 과보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집안 환경에 있다 보니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웠었다고 해요. 존경하는 아버지를 닮고 또 어머니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과보호하는 어머니와 좀 과묵한 아버지,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 환경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특별히 불행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은 원래 로망 가족들이 대대로 해왔던 임업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예비 코스 같은 거에도 등록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 예비 과정을 들으면서 시골에서만 있다가 도시 애들을 처음 만나게 된 거예요. 장은 그때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임업이 더 이상 매력적인 직업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장은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직업이 갖고 싶어진 거예요. 장은 최종적으로 리옹 의과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추후의 재판 과정에서요, 장은 자기는 환자를 만지는 것도 싫고 의학 공부에도 큰 흥미가 없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저 조금 더 높은 위치의 삶, 그걸 살기 위한 수단으로 의학 공부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리옹 의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때 리크 라드미르와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플로렌스와도 가깝게 지내게 됩니다. 플로렌스는 장의 먼 친척이었고요. 그래서 원래도 아주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장은 플로렌스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어요. 둘이서 사귀게 되긴 했는데 사실 플로렌스는 장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장은 운명적인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플로렌스가 뭐 시험 공부해야 된다, 너무 바쁘다, 그렇게 하면서 거리를 좀 벌리려고 하니까 엄청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처박힙니다. 밖에 나가지도 않고요. 학교도 제대로 안 나갔어요. 그때가 2학년 말이었고 2학년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 2학년 마지막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3학년 입학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은 이 시험을 아예 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또 시험은 어땠냐고 물어봤는데요. 장은 그냥 잘 봤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3주 정도 시간이 더 있었는데요. 거짓말을 정정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20대에 좋아하는 사람한테 차여서 집에 틀어박힐 수도 있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극복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장은 재시험을 보지도 않았고요. 2학년으로 다시 공부하고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시험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F를 받았으면 재수강을 해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 거예요. 친구들은 다 3학년이 됐지만 장은 2학년으로 다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3학년이 된 척하고 친구들과 함께 강의도 듣고 시험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다니면서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4학년이 되면 자기는 또 2학년으로 등록해서 학교를 계속 다니는 척 한 거예요. 그러면서 수년 동안 계속 2학년으로 등록을 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졸업할 때까지 만년 2학년이었던 거예요. 장이 집에 틀어박혔을 때 리크는 친구가 걱정이 돼서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그 집에 찾아와 준 친구한테 장은 거짓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집에 틀어박히고 시험도 못 본 이유는 사실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림프종에 걸렸다고 했는데요. 림프종은 잠복기가 긴 암이라서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진 않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거짓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냥 플로렌스한테 차여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쩌면 의학 공부가 잘 안 맞고 요새 너무 우울하다. 그래서 밖에 나가기 힘들었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은 그냥 간편한 거짓말을 선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구구절절한 평범한 사연들이 장에게는 창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밀크는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장을 위로해줬고요. 또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장은 만년 2학년생으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됐고요. 그러면서 플로렌스와도 다시 만나게 됐어요.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고요. 두 자녀 안토니와 캐롤린을 얻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리옹 대학을 정상적으로 잘 다녀서 졸업했어요. 그리고 양리학 학위를 받아서 약국에서 일도 하게 됩니다. 거짓말로 대학을 졸업한 장은 끝도 없이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파리에 있는 국립보건의학연구소에서 연구조수로 일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경력을 발판 삼아서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게 됐다고 한 거예요. 그럼 대체 장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된 걸까요? 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돈은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근데 급여는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요? 장은 아침에 출근을 한다고 집을 나섰어요. 아빠 다녀올게 하고 나와서 제네바에 있는 WHO 건물로 갑니다. 장이 살던 마을은 스위스 국경과 가깝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로 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건물 1층에서 방문증을 받고요. 1층에 개방되어 있는 도서관이나 회의실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기업 같은 데 가면은 1층에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은 그걸 이용한 거예요. 공짜로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팜플렛, 출력물, 복사한 거, WHO라고 써있는 모든 서류란 서류는 그냥 다 챙겼대요. 그걸 차에도 두고 집에도 두고 한 거예요. 언뜻 보면은 그런 서류들 막 펼쳐 있으니까 거기 다니는 사람 같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WHO 건물로 매일 출근했대요. 출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잡지나 신문 같은 걸 사서요. 차에서 시간을 때우기도 하고 그 카페에 가기도 하고요. 주유소 휴게소에서도 가고 답답하면 산으로 바람 쐬러 가기도 했대요. 근데 장은 거짓말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장 가장 친한 친구인 리크도 의사예요. 의학적인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그런 의학 잡지나 이런 걸 많이 읽었대요. 프랑스랑 우리나라랑 완전 같진 않더라도 의대 들어가서 입학해서 공부할 정도면은 공부를 되게 잘하고 똑똑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그 짓을 18년을 합니다.
또 WHO에서 국제연구원으로 일하는데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것도 참여해야죠. 가족들한테는 전 세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플로렌스가 출장 짐을 이렇게 싸주면요, 그걸 들고 다녀올게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장은 그 나라로 가지는 않았대요. 대신에 서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행책을 샀어요. 도쿄가 출장지면 도쿄 책을 사고요. 토론토가 출장지면 토론토 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고 제네바 공항까지 갑니다. 비행기 타러 가진 않고요. 공항 주차장에서 책 읽으면서 시간 보내다가 공항 주변 호텔을 잡아서 혼자 호캉스를 즐기기도 합니다. 여행 책에 나온 내용으로요,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여기는 나라가 어떻고 오늘 날씨는 어떻고 뭐가 좋았고 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고 싶네 어쩌네 하면서 며칠 보내다가 공항 기념품 샵에서 선물을 사들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던 가족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출장지에서 사온 것처럼요. 그리고 시차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서 쉬러 가는 거예요. 플로렌스한테는 항상 공과 사가 뚜렷한 사람인 척했어요. 집에서는 회사 얘기 절대 금지고요. 회사에서는 집안일로 방해받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동료들을 집에 초대한 적도 없고요. 사무실 전화번호조차 알려주지 않았어요. 플로렌스나 주변 사람들이 회사에 가 있는 장이랑 연락하려면요, 전화로 음성 메모를 남기거나 해야 됐어요. 그러면 장은 그걸 보고 자기가 원할 때만 다시 콜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돈을 쓸 일만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했을까요? 먼저 부모님이 의대 다닐 때 사준 아파트를 팔아서 돈을 마련합니다. 급여 세금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난 스위스에서 이미 세금 다 뗐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세금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플로렌스가 이제 약국에서 벌어온 그 적은 돈만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걸로 근근히 살아가다가 돈이 다 떨어져 가니까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냈어요. 자기가 국제기구의 연구원이기 때문에 스위스의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18%의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부모님도 의심 없이 아들에게 큰 돈을 맡겼어요. 아들 안토니가 태어났을 무렵인데요. 플로렌스의 아버지 피에르 클로레가 은퇴를 하게 됐어요. 이때 퇴직금으로 40만 프랑을 받았습니다. 지금 하나로도 6억이 넘는 돈이에요. 1980년대 당시에는 그게 훨씬 더 큰 돈이었겠죠. 장은 장인어른한테 자기한테 그 돈을 맡기면 스위스 계좌로 보내서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해 주겠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은 장에게 38만 프랑 정도를 맡겼어요. 1988년 장인어른은 장에게 돈을 좀 인출해 달라고 합니다. 은퇴 생활을 보내다가 차를 사려고 했었대요. 그때 벤츠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장은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서 1988년 10월 23일이 됐어요. 피에르 클로레는 집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합니다. 이때 같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장이었어요. 피에르 클로레가 계단에서 떨어진 다음에 구급대를 부른 것도 장이었어요. 결국 피에르 클로레의 사망은 사고사로 처리가 됐어요. 나중에 장이 자기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나서 남은 유가족들이 피에르 클로레의 죽음에도 장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추가로 뭐가 나오진 않았어요. 장도 자기는 신에게 맹세코 피에르를 죽이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게 그가 죽고 나서 플로렌스의 어머니는 큰 집에 혼자 남겨지게 됐어요.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큰 집을 처분하게 됐고요. 130만 프랑이 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걸 장에게 투자금으로 넘겨줍니다. 장은 이렇게 생긴 돈으로요, 사치도 부리고요, 자기 급여인 척도 하고요, 집도 이사 갔어요. 그리고 불륜도 합니다. 코린 올린이라는 아동심리학자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코린도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나중엔 이혼도 했다고 해요. 알려지기로는 둘의 그런 섹슈얼한 관계가 오래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둘은 친구 사이로 계속 지냈다고 해요. 장은 코린한테도 림프종에 걸렸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자기는 스위스 기업의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할 수 있고 WHO의 인맥이 어떻고 이런 사기를 쳐놨어요. 코린은 현금 90만 프랑이 생겼을 때 이 돈을 투자금으로 장에게 건넸어요. 장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럼 18년 동안이나 자기를 이렇게 숨기면서 살아온 장이 폭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장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계기로 서서히 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장은 플로렌스의 권유로요, 아이들의 학교 학부모 협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1992년 12월 학교가 시끌벅적했어요. 학교 교장이 교사와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학부모회는 난리가 났죠. 위원회는 교장을 해임하려고 회의도 많이 열고요, 투표도 했대요. 근데 이 과정에서 장은 교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장은 나중에 가서 이게 자기가 살면서 했던 몇 안 되는 솔직한 이야기였다고 해요. 하필 솔직한 게 그런 거였는데요. 이 일 때문에 위원회 사람들이랑도 트러블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일로 학교 그 위원장이 장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비서한테 장의 사무실 번호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확인이 안 되죠. 이걸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플로렌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플로렌스는 뭐 크게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별 반응 없이 아 그랬어요? 하고 넘어갔대요. 근데 그 앞에선 그랬다 하더라도 플로렌스가 장에게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집에 가서는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장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지만 플로렌스도 분명 장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요, 내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스파이라고 얘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위원회 일로 장은 주변 사람들한테 질타를 받으면서요, 심적으로 크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여기에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코린과 장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코린은 이날 투자금 90만 프랑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그 전에도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은 항상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아예 마음을 굳게 먹고 왔다고 합니다. 장은 이번에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다시 잡자고 하면서 일정을 확인하려고 다이어리를 꺼내둡니다. 그리고 코린에게 1월에 베르나르 쿠슈네르에게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그날 함께 가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그날 돈도 돌려주고 저녁 식사 파티도 함께 가자고요. 베르나르 쿠슈네르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의 공동 창립자기도 했어요. 코리는 투자금도 돌려받고 멋진 저녁 파티에도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고요, 약속을 잡았어요. 이때부터 장은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을 없애서 거짓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어요. 장은 플로렌스와 쇼핑을 하러 가기도 하고요, 아이들과도 잘 놀아줬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약국에서 바르비투산염을 구매했어요. 이 약은요, 수면제, 항불안제, 항경련제 이런 데 사용되는 약이래요. 그걸 잔뜩 사둔 거죠. 1월 6일 장은 2,000프랑의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송기랑 가스통, 휘발유 같은 걸 구매했어요. 이틀 뒤 금요일 밤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먼저 잠을 자러 갔고요, 플로렌스는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죽고 나서 홀로 늙어가는 그런 외로움과 힘듦,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걸 토로를 했어요. 플로렌스는 어머니랑 전화하면서도 조금 눈물을 흘렸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슬퍼했다고 합니다. 장은 그런 플로렌스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2층 침실로 갔고요, 장은 침대에 누운 플로렌스를 밀대로 공격했어요. 머리를 크게 다친 플로렌스는 그대로 사망하고 맙니다. 장은 플로렌스를 그대로 뒀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애들과 함께 만화를 보고요, 시리얼을 먹었어요. 막 즐겁게 만화를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그게 자기가 애들이랑 보내는 마지막 시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애들을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줬대요. 장은 딸 캐롤린에게 열이 좀 있는 것 같으니 체온을 재보자고 하면서 위층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캐롤린을 침대에 눕히고 머리에 베개를 올린 후 총을 발사했습니다. 아들 앙투안도 똑같이 위층으로 데려와서요, 총을 발사했어요. 장은 비겁하게도 이 모든 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자기가 해놓고 그냥 정신을 차리니 그렇게 되어 있었대요. 그렇게 가족 모두가 숨진 집을 뒤로하고 장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게 스포츠 신문을 사고요,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이때 이웃들도 마주쳤대요. 근데 너무 평소와 다를 바가 없으니까 아무도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장은 소총을 챙겨서 클로레보의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때마침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점심을 준비해뒀어요. 장과 부모님은 함께 식탁에서 평화롭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환풍구를 손봐주겠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가 환풍구 쪽으로 몸을 돌린 순간 장은 그의 등에 2발의 총을 발사합니다. 소음기 때문에 소리는 크게 들리지 않았어요. 장은 아버지의 시신을 침대보로 덮어두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거실로 불렀어요. 거실로 막 들어서는 그녀에게 정면에서 총을 발사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서 강아지가 돌아다니니까요. 강아지한테도 담요를 덮고 총을 발사했어요. 부모님의 집에서 나온 장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에 파리로 갑니다. 왜냐면 그날이 베르나르 장관이 초대한 저녁 식사를 코린과 함께 가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파리로 간 장은 운전을 해서 코린을 픽업하러 갔어요. 코린은 이날 장을 만나서도요, 투자금 90만 프랑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장은 당연히 돈은 없었죠. 시간이 없어서 제네바에 들르질 못해서 그날은 돈이 없고 월요일까지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코린은 언짢았지만 그래도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요. 장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베르나르의 집으로 향했어요. 장은 코린한테 베르나르의 집이 표시된 지도를 건넸어요. 당연히 장관 집은 아니었고요. 그냥 숲길 아무데나 찍은 거래요. 길을 함께 찾았지만 산길이었고요. 둘은 계속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숲속을 헤매던 장은 쿠슈네르한테 전화를 해야겠다면서요. 차를 멈췄어요. 전화번호가 트렁크에 있다면서 트렁크를 막 뒤지는 척 하는 거예요. 코리는 저녁 식사에 늦을까봐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장은 다른 연구원들은 제네바에서 출발해서 훨씬 더 늦을 거라면서 안심시켰어요. 차를 아무리 뒤져봤자 당연히 전화번호는 안 나왔죠. 차는 다시 출발을 했고요. 그래도 계속 도착을 못하니까 코린이 초조해합니다. 장은 또 전화번호를 찾아보겠다고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를 뒤지다가 갑자기 코린, 네가 갖고 싶었던 목걸이야. 뜬금없이 목걸이를 선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목걸이를 직접 해줄 테니까 차에서 내려서 눈을 감아보라고 합니다. 코린은 순순히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코린에게 찾아온 건 아름다운 목걸이가 아니라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장은 코린의 얼굴에 최루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코린의 배에 장은 전기 충격기로 공격을 합니다. 코린은 계속 몸부림치면서 장에게 죽고 싶지 않다고 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장은 정말로 코린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둘은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나중에 코린은 선물하겠다던 목걸이는 못 받고 차 옆에 전기 코드가 떨어져 있는 걸 봤다고 합니다. 대체 목에 뭘 걸어줄 생각이었던 걸까요? 코린은 너무 무섭잖아요. 방금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같이 타고 있는 거예요. 장이 또 폭발할까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장은 림프종이 자기를 다 망쳤다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아마 안 걸렸잖아요. 둘은 베르나르 장관이 초대한 저녁 파티에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장은 운전해서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서요. 공중전화 부스로 갑니다. 베르나르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요. 오늘 저녁 파티에는 가지 못하겠다고 말했어요. 말하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정말 다행히 장은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는 조건으로 코린을 무사히 집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장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요, 해가 뜨고 있었어요. 장은 가족들의 시신이 있는 2층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1층에서 TV도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이 되었을 때 장은 다락방, 계단, 그리고 아이들의 방에 차례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왔어요. 의도한 건지 아닌지 마침 청소를 하던 미화원이 불을 발견했고요. 아래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은 약을 삼켰어요. 근데 자기가 약국에서 구매한 약이 아니라요. 10년도 더 전에 사둔 nembutal이라는 약을 20캡슐 삼킵니다. 진짜 죽고 싶었으면 확실한 약을 사두고 오래돼서 효과가 어떨지도 모르는 약을 그렇게 삼켰을까요? 불로 인한 연기가 따갑게 올라오니까요. 창문까지 어떻게든 기어가서 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장을 일찍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발견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이 끔찍한 범죄자는요, 가족 살해 혐의로 심판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1996년에 22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이 이야기가 차라리 장은 감옥에서 썩다가 죽었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22년이 흐른 뒤 2015년 장은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근데 가석방 자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석방 신청을 하면 사회에 나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 다시 판단을 받게 돼요. 근데 장이 나가도 되는 사람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2019년 장은 가석방 되었습니다. 감옥 밖으로 보내졌어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퐁곤볼트라는 수도원으로 옮겨졌어요. 장은 감옥에 있으면서 엄청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정말 얼마 안 됐죠. 장은 수도원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전자발찌도 더 이상 하지 않게 됐어요. 이후 프랑스의 잉디르라는 지역에 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연금도 꼬박꼬박 받고 있대요.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유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플로렌스의 남동생은 오죽하면 장 클로드가 우리를 이긴 것 같다고 말을 합니다. 5명을, 그것도 자기 가족이에요? 그 어린애들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코린도 죽이려고 한 이 범죄자가 어떻게 사회로 다시 되돌려보내질 수 있었을까요? 거짓으로 살아온 게 18년이에요. 그런데 26년가량의 감옥 생활로 장이 교화가 됐을까요?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긴 했을까요? 저는 장이 사회로 풀려나선 안 됐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사회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가 않거든요. 피해자들과 유족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좀 더 무겁게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요? 프랑스의 작가 엠마뉘엘 카레르는 장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서신을 주고받았어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을 바탕으로 영화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 클로드 로망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사건 이야기 또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릴게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